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좀 큰 이벤트가 있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16일 목요일 4시, 새벽 4시에 이제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좀 이때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먼저 조금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같은 날 이제 9시, 이건 저녁이고요. 이제 저녁 9시 45분에 또 ECB 유로존에서 또 기준금리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이 이제 FOMC 사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오늘 움직였던 거랑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랑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그리고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그리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부터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여기 이제 미국채 10년까지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랑 우리금융지주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종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목소리가 좋지 않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FOMC 회의 관련해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좀 일반적인 시각이 약간 그런 게 있죠. 분명 지금 이제 테이퍼링은 빨리 할 것이다. 이제 지금 매월 150억 달러를 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양쪽 하나를 이제 매월 원래 이제 국채 800억 달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BS 이제 모기지 백투 시큐리티 해서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제 묶은 거라고 유동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400억 달러에서 총 1200억 달러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회의에서 11월하고 이제 12월은 150억 달러씩 줄일 거고, 1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상황을 봐서 좀 다르게 움직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150억 달러씩 줄였으면은 이제 딱 5월 말에 끝이 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딱 종료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는 것은 이제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줄여서 3월에 이제 끝이 난다가 일단 지금 가장 컨센서스고요. 뭐 일단 저도 이 부분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이변도 없고 뭐 이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이거죠. 이제 금리를 이제 그럼 언제 인상할 거냐. 이제 그게 빠르면 3월을 보는 경우도 있고 5월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3월이냐 5월이냐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경기 안 좋으니까 아니 우린 이제 금리 더 안 올릴래, 이 상황이 될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났던 게 이제 연준의 이제 자산 매입 때문인 거죠. 이제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제 QE라고 하는데 이제 퀀테이브 이징, 그냥 양을 늘린다. 이제 그냥 양적 완화. 뭐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돈 찍어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뜻 자체가 이제 퀀테이티브 이징이니까 양을 늘린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냥 직역을 한다고 생각해도 뭐 특별히 뭐 대단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치면 이게 페드라고 치면은 페드가 그냥 이제 자산에 국채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산을 매입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 계정이 이제 연준이 부채 계정이 이제 늘어날 텐데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보고 일단 중요했던 것은 이제 거의 8년 9월 정도부터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양적 완화를 이렇게 2015년까지 했었고 코로나가 터진 게 아니라 이제 쭉 내려갔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잠깐 좀 돈이 부족해서 잠깐 매입을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매우 급격하게 자산 매입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괜찮아져서 경기 자체가 좋아진 상황에서도 사실 올해 계속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래서 뭐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좀 약간 통화량인 이제 M2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냥 통화량 자체가 사실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1차적인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사실 부채가 뭔가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자산을 늘리려면 회계상 부채도 늘어나야 되니까요. 그 이제 부채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이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계정, 이제 리버스 레포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유통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정말 프린트된 달러, 그냥 달러 그 자체, 그냥 이제 종이 화폐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넘어갔는데, 이제 지급준비금은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현금,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은행에 잠들어 있는 고객들의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그 현금을 또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계정으로 맡기는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은 보통 이제 TGA라고 하고요. 이제 지급준비금은 이제 리저브라고 하고,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위해서 뭐 국채를 발행했든 세금을 걷었든 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 이제 쓰기 위해서 놔둔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색깔이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해서 RRP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그냥 돈을 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린 이제 단기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연준의 부채고 이 반대 계정이 연준의 이제 총 자산이 된다. 근데 이제 페드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준 자산과 부채를 왜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뒤에 얘기를 하는 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기초라기보다 뭐 사실 대부분 이제 뭐 페드 와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페드의 앞으로 움직임을 모른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자산 매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채가 계속 증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역으로 지금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그럼 왜 이제 테이퍼링을 왜 가속화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이거를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대출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이제 발발의 원인은 이제 또 대출이 되게 되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실물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증가율 빨간 색깔인데요.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021년 5월부터 대출이 증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플러스까지도 돌아온 상황이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 대출이 증가한 게 뭐 테이퍼링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은행에 쌓여있는 지급준비금이 은행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보시면은 원래 이제 예금과 대출은 같이 증가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증가를 크게 하지 못했고 예금만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예대율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은행들의 총 자산의 약 30%가 현금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을 못 맞추는 겁니다. 이제 SLR이라고 규제 비율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규제거든요. 좀 약간.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비율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현금을 잘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은행이 현금을 그만큼까지는 안 늘려주는 겁니다. 뭐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이 지급준비금이 양적 완화를 하는 수준까지는 안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채를 뭔가는 늘려야 되는데 원래 보통 이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연방준비금이 자산을 늘릴 때. 근데 지급준비금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단기금융시장에서 우리 차입을 할게. 차입을 해야 되겠다. 자산 매입을 해야 되니까 라고 이제 RRP라는 게 늘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냥 지급준비금 이렇게 안 늘면 그럼 RRP를 계속 늘리면 되겠네. 굳이 테이퍼링 안 하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또 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단기금융시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은 연준이 이제 아까 저 RRP를 하는 게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했었죠. 여기가 이제 단기금융시장이고 여기가 페드 이제 연준이라고 하면은 돈을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달러를 빌리고 내가 채권을 담보로 줄게. 돈을 좀 빌려주겠니? 이제 국채 담보로 돈을 빌리니까 뭐 사실 무위험인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빌리는 돈 자체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단기금융시장에 돈이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갈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금리가 이렇게나 튀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는 금리가 왜 낮아졌을까라고 하면은 미 재무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재난지원금도 미국 쪽도 엄청 많이 줬었거든요. 미국은 많이 줬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 같은 형식으로 워낙 현금 살포를 많이 했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많아졌겠죠. 아까 그 부채 계정인 TGA 재무부 일반 계정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왔었고 이제 이 단기자금 시장 돈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풀릴 수가 없고 RRP만 늘어나니까 단기자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연준이 이제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게 SORF가 이제 RP 금리고요. 이제 RRP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OBP 인상을 하고요. 이 IORB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제 주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방준비은행이 은행들에게 주는 금리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OBP를 인상을 합니다. 뭐 사실상 금리 인상에 가까운 행위였죠. 근데 했던 이유가 이 SORF라는 이 금리가 여기에 이제 닿으면 안 되거든요. 닿으면 안 되는데 결국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계속 이렇게 빠지고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았다면은 둘 다 금리를 높여주지 않았다면은 이 RP 금리가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IORB를 높여줌으로써 은행들이 조금 더 지급준비금을 그러니까 맡기면은 부채가 이제 지급준비금이 늘면 RRP를 덜 늘려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RP 금리를 올리려기보다 이 IORB 금리를 높임으로써 RP 금리가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거를 더 늘리려고 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향후에 될 거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이 IORB 금리를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겠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정확하게 뭐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것도 오케이지만 그건 이제 결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올리냐라고 하면은 이 지급준비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RRP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SORF, RRP 금리가 SORB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은 향후에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꽤나 빠르게 뭐 3월이든 5월이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마치 그런 거죠. 2009년 이후로 2008년, 2009년 뭐 양쪽하나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왜 안 나나라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이제 그 말이 가장 많았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채권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마 뉴노멀이다, 뉴노멀이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잘못된 말이거든요. 왜 잘못된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많이 푼 건 맞습니다. 이제 M2 증가량이 이렇게 늘어났던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풀린 게 다 은행에 잠들어 있으니까 이 지급준비금에 잠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정부가 우리들 통장에 1억씩 줬다고 치더라도 전 국민이 그 1억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가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중요한 건 2015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 자체가 내려가고 부채 자체가 내려갔던 거죠. 내려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출이 많이 증가하니까 금융시장, 이제 여기 연방준비은행의 부채와 자산에 있는 이거는 금융시장에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주어와 이제 목적어를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게 있지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건 유동성을 푼다라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그 주어가 금융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이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푼다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산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금융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실물시장으로 간다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긴축이 맞고요. 실물시장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테이퍼링이나 이 자산 매입 축소나 이제 그거는 그냥 딱 긴축이라고 말하면 틀렸고 이제 긴축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실물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실제로 2015년부터 해서 이제 딱 한 시차가 한 1년 정도 보통 가거든요. 그때부터 물가가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쭉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어 PCE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년부터 19년까지 물가가 올랐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그럼 왜 떨어질까? 인 거죠.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던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경기가 안 좋아진 원인이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한 거죠.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때 증시도 많이 빠졌었죠. 이제 여기까지는 보시면은 증시가 여기서 좀 많이 사실 출렁임을 했었죠.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경기랑은 금리가 무슨 상관일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지급준비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면은 이 부채가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부채는 왜 줄어들까? 결국 실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돈이 실물 경기로 흘러가서 좋아지는 거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늘어나면 이 부채가 떨어지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죠. 대출은 언제 안 풀리게 될까? 언제 안 풀리게 될까?인 건데 그냥 경기가 아예 박살이 나버리면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경기가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박살이 나면 오히려 부채가 이렇게 늘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러려면은 물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고용과 물가인데 뭐 사실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물가가 생산자 물가 미국 같은 경우 6.7%고 소비자 물가 이제 코어 PCE가 4.1%인 상황에서 경기가 그냥 침체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부채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완만해서 이제 결국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연준이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약간 좀 손발이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기가 분명히 이제 안 좋으면은 대출이 안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차 인플레이션이 좀 덜 발생해서 이제 향후에는 물가가 조금 덜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물가가 이미 높고 이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970년 이때 이제 또 완전 고물가에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을 안 풀어야 되는 게 맞고, 물가가 이제 잡히는 게 맞고, 금리도 안 올리는 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절하고 지금의 시절하고 딱 유사한 게, 물가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쓴 유일한 두 가지 이제 상황입니다. 이 60년부터 이때까지 딱 두 번 있었어요.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물가가 완전 급등을 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20%까지 올라가거든요. 저때 이제 기준금리가. 그래서 경기가 그냥 침체가 된다고 해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재정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결국 주는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그냥 경기가 안 좋으면은 통장에 잠들어 있는데,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은 결국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은 이렇게 1조 달러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1조 달러가 바로 쓰는 거죠. 이제 이 재정정책은 그냥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주든 아니면 그냥 공사를 해서 그 공사 대금으로 돈을 써버리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실물경제로 바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경기가 꽤나 안 좋고 침체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런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을까? 왜 하필 물가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이때나 이제 왜 연준이나 미 재무부는 왜 이제 그런 행동을 할까? 인데 뭐 사실 이 내용은 뭐 좀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음모론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이 페드가 사기업입니다. 이제 그게 뭐 사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이 들고 하고 있고요. 은행들이 들고 있고, 뭐 JP 모건, 웰스파고, 뭐 모건 스탠리 등등등등, 이제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미국 굴지의 은행들이 들고 있고, 그 은행들 위에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지분 조사를 다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뭐 특정 가문들이 몇 가문들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사실 지분 조사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입니다. 중요한 거는 미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연방준비은행에 빚을 지게 되는 구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통화 발권을 하면 뭐 삼성전자한테,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돈을 내야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사실. 그러니까 배당을 한 6%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뭐 수입이 거의 한 2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자산을 워낙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그거죠. 이제 자산을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늘렸다는 것 자체가 이자를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을 이만큼이나 들고 있다는 거니까 8.7조 달러를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자를 받고, 이 지급준비금 이자 0.15%밖에 안 주고, 유통통화느냐 여기가 뭐 이자를 안 주고, 재무부 일반 계정도 이자를 거의 안 주고, 리버스 레포 금리도 뭐 엄청 낮은 상황, 0.05%인 상황에서 1% 이상의 금리에 투자를 하는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마진이 뭐 거의 1.5% 나오는 거죠. 8.7조 달러에다가 곱하기 뭐 한 1점 몇 %를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죠. 이제 그게 다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음모론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뭐 연준이 계속 일시적이라는 뻥을 쳤었지만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 절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연준조차도 일시적이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지 일시적인 거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만 믿었을 뿐 실제로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 뭐 재무부나 다 아니었다는 걸 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FOMC에서 뭐 가능성은 정말 낮겠지만 뭐 비둘기파적으로 완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흘러가고 있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테이퍼링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내년에 4회 인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 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그냥 기준금리 한 1.5%까지만 올릴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뭐 기준금리 뭐 한 1%까지 올릴 것 같아요. 2%? 저번에 뭐 2.5%까지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5%까지 올리지 않을까요?인데 뭐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뭐 저번에 2.5였으면 이번에도 2.5가 나와야 되나요? 는 사실 아무런 논리가 없는 말이잖아요. 이제 금리라는 거는 이제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고점을 어디로 잡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문인 거고요.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올릴까라고 했을 때 정말 딱 정확한 대답은 딱 그겁니다. 이 부채가 떨어지는 게 멈출 때까지입니다. 부채가 떨어지는 게 멈출 때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게 이제 멈추는 걸 확인하고 그때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이만큼 쌓여져 있는 게 경기 침체가 된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의 부채 감소 속도는 상당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금리도 제가 생각하기엔 2.5%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채가 감소하는 속도를 뭐 딱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재정정책만 해도 내년에만 1조가 넘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상당히 가파를 수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시작될 수 있다. 이 부채를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얘기가 이거를 하다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같은 경우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한 0.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었고요.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이 한 3,100억 정도 있었고 기관은 한 45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약간 블록딜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수급을 그 전고로 살펴보면 개인이 한 5,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간만에 현선물 다 매도가 있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1,7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70억 매도, 개인이 한 27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외국인이 약 1.6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물량은 대부분 지금 다 숏커버링, 공매도 쳤던 거를 상환하는 물량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좀 선물도 매수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숏커버링 했던 것도 있고 좀 약간 여기는 좀 베이시스가 계속 좀 높았던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좀 높았던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8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수급이 여전히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로 나눈 값이고요. 높을수록 이거는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인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 쪽도 코스피도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추세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 밸류에이션, 페드 모형이랑 같이 살펴보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주식안에는 기대 수익률을 9코치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그냥 명백하게 고평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9코치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 페드 모형으로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살펴봤을 때 이제 페드 모형이 아니라 일드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살짝은 덜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페드 모형상으로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부터 조금 이격이 났지만 결국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도 끝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갭을 좀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국의 낙폭이 저는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밑으로 S&P가 이제 올라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 S&P랑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둘 다 금리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레벨이다.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면 코스피랑 뭐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22조 9천억 정도 되면서 이제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추세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고점 치고 떨어지는 추세라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안 좋은데 떨어지고 있죠. 돈이 더 풀리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코스닥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여기는 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간 수출액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 넘어갔다가 빠진 상황이라 좀 하방 추세로 보이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보더라도 이미 밸류에이션 다 과거 고점들 넘었죠. 추세가 완전히 여긴 꺾인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고점을 이제 추세선을 넘었죠. 장기 추세도 이제 위험 회피,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기 추세도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 단기 추세인 5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 추세도 이제는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뭐 시간 관계상 빼려고 했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1998년 외환위기 저점부터 우리나라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 5파 나오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ABC로 큰 2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 큰 1파고요. 큰 2파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3의 1파, 지금 3의 2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올려서 채널링 하면은 딱 다인 부분에 사실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사실 채널링엔 문제가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3-1파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이고 여기가 5파였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채널링을 해봤을 때 여기도 뭐 딱 채널링이 잘 됐었기 때문에 보시면 뭐 고점도 잘 다였었고 여기 채널 깨질 때 무너졌었고 보시면은 뭐 둘 다 이제 여기 채널들 깨질 때마다 무너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5파 고점 치고 여기까지가 A파, 여기가 B파, 여기까지가 이제 C파로 저는 큰 A가 조정이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이 A, B, C가 조정이 끝이 났고 여기 이제 O랑 B랑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저점 다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채널을 이제 하회할 때 C가 끝나가는구나 알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상회할 때 C가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파랑 또 A파 저점이랑 이렇게 어이구 잠시만요. 네.
좌파랑 이렇게 A파 저점이랑 이제 그었을 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져서 이게 아마도 A, B, C의 A, B, 아마 지금 C가 저는 거의 완성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A, B, C로 저는 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C 파동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제는 좀 생각이 되고요.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제 뭐 기간 조정도 꽤나 있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름대를 여기서 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사실 50일,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 다 역배열이죠. 추세도 좋지 않고 물론 전환선 기준선을 넘어 있지만 26일 후행스팬도 그렇고 뭔가 좀 저는 좀 느낌이 쎄하다 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가 제가 생각한 게 A가 맞고 여기가 B가 맞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C파는 아마도 엘리어트 계산치상 333에서 29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충분히 좀 조정 가능성은 열어 놓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406에서 엘리어트 계산치상 한 422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굳이 비파에서의 상승은 저는 그냥 버리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차트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오파 고점 치고 A, B, C 조정 나오고 B 조정 나온 다음에 1, 2, 3, 4, 5로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S&P 같은 경우도 뭐 좀 장기 추세로 여기는 간단하게 보면 2009년도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까지는 다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뭐 오늘은 뭐 채널링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5파 1, 2, 3, 4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5의 5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마지막 5파까지도 저는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움직였던 거를 보기 전에 그냥 이제 괴선으로만 살펴본다 치더라도 26일 후행스팬 역전이 됐고요. 전화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것도 그렇고 이 RSI를 보더라도 딱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죠. 딱 하향 추세선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오히려 쳤었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추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의 방향이 주가의 방향인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실제로 주가는 반등을 하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P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1, 2, 3, 4, 5로 C파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조정이 끝이 났고 지금 아마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게 큰 A고 C로 저는 꽤 크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내일 좀 크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26일 후행스팬 역전이 됐고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었는데 그것도 깨졌었고요. 어제 깨지고 오늘도 지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계산치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C파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맞다라고 했을 때 S&P는 4322에서 4475까지 보여지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4,400 정도에서 15,200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게 저는 예상상 1.618배인 여기 한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딱 200일 이동평균선 위치 부근이 보통 이제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도 때도 그렇고 1차적인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딱 A파 이제 C파에 A파의 618배랑 거의 피보나치 비율이랑 유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이때 이제 대규모 사실
선물과 옵션을 매수를 했었고요. 여기서 대거 매도를 했다가 여기 이제 올라갈 때 일부, 여기 올라갈 때 일부, 이날 대거 매수를 했었고, 요날도 사실 10일 날도 좀 일부 다시 숏 매수를 했었고요. 뭐 오늘도 사실 빠지기 전에 플러스일 때 좀 일부 매수를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저는 그냥 메인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긴 하고요.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나스닥 옵션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풋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좀 꽤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증시랑 비슷합니다. 여기가 1파, 장기 추세가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4파고요. 여기가 지금 5의 1이냐 아니면 5가 끝이 났냐가 지금 관건인데 결국 일봉상 지금 여기가 이제 1, 2, 3, 4, 5가 이제 한 파동은 끝이 났는데 이게 5의 1이냐 아니면 5가 끝이 났느냐는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은 애매하고요. 그래서 롱베팅을 한다 치면은 저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결국 그냥 전고점 넘고 사는 게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증시나 실질금리 방향을 봤을 때 저는 좀 사실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합니다. 여기 200일이랑 120일 지지선도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죠. 그래서 좀 상당히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이제 얘기 설명을 좀 못 해드렸었는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쌓여서 그럼 증시에 뭐가 좋냐라고 하시면 이 양적 완화 때문에 증시가 랠리를 했던 거잖아요. 결국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증시가 올라갔는데 그럼 양적 완화를 한다고 왜 증시가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은행에 현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은행에 현금이 많아지게 하는 전략이거든요. 물론 연방준비은행 자신들도 이자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은행에 이제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많은 거죠. 금융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에 이제 이 실질금리,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1%까지도 떨어졌던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 1970년도에 딱 한 번 이후 양적 완화를 했던 2018년 9월 이후로 딱 3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던 게요.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증시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증시의 할인율 역할을 하거든요. 할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증시가 높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BEI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하고 결국 뭐 금리 인상을 하면 이 실질금리가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2013년 중반에 이제 테이퍼링 발표할 때 이때는 순식간에 실질금리가 확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든 이렇게 확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또 증시 밸류에이션도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낮았던 할인율 때문에 그래서 사실 증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도 이 할인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텐데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지금은 모든 자산을 다 조심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딱 구름대에서 넘지는 못했지만 26일 후행스팬 호전이 되면서 충분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 돼버렸다. 정말 이제 좀 조심할 구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뭐 이제는 여기서 고점을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1, 2, 3, 4, 5파로. 그래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기준선도 깨져버렸다.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고 여기도 다이버전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충분히 추세는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여기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A, B, C에 1, 2, 3, 4, 5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로 스톡스도 마찬가지고요. 5파 고점 치고 A, B, C로 크게 좀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추세가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추세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파동도 그렇고 중국 쪽은 저는 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굳이 사실 뭐 추세가 다른 데보단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좀 손이 가진 않는다 생각을 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여기도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좀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볼린저 밴드가 모여있어서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은데 상방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근데 뭐 사실 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외환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26일 프랭스팬 호전이 됐고 해서 좀 위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 200 이동평균선 일단 상회는 하고 있어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느냐 마냐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는 살짝 실질금리가 올라서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만 결국 실질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는 금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떨어졌다가 이제 실질금리 한 1에서 2 정도 되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10년물 1, 2, 3, 4, 5파 고점 치고 나서 지금 이제 ABC 조정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ABC 조정이 다 끝나서 뭐 B 정도 반등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 시작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전고점 1, 2, 3, 4, 5를 하려면 저는 좀 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뭐 이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좀 조금 안정화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여기는 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정말 늦어도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년에 이제 상속세 내는 거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늦어도 해야 된다. 어차피 주식담보대출 400억 어차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상은 일단 전환선 넘어서 있고 전환선 방향도 일단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졌고 일단 그 다음 2차 목표는 이제 기준선 넘고 26일 프랭스팬을 호전이 돼야 된다인데 일단 증시 방향 자체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역풍을 안 맞을 수 있을까? 일단 그게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 현재 주가는 뭐 15,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50%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환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이제 기준선을 넘냐 마냐 중요한 상황이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여기도 충분히 여기는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구주봉으로 봐도 결국에는 MACD도 뭐 호전되어 있고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뭐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지금 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금융지주도 뭐 다 호전이 됐죠. 이제는 전환선 기준선 역전된 거 빼고 이제 26일 프랭스팬만 호전되면 뭐 생각보다 추세가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 근데 다만 뭐 저는 국내 주식은 제가 다 롱을 들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나스닥 숏을 위한 그냥 오히려 주식이 저는 헤지용으로 보유하고 있고 메인 포지션은 오히려 지금 좀 나스닥 선물 숏하고 오히려 풋옵션을 하는 게 지금 저의 이제 일단 메인 포지션입니다. 오히려 그걸 위해서 그냥 국내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같은 경우에 화요일이죠.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이제 게임스톱 까지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주가 2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긴 좀 림이랑 FCF랑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만 뭐 저는 사실 저평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적정하거나 비싼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영향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대가치 평가 기대 수익률이 분명히 낮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싸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뭐 지금 올라갔던 거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5파 고점을 치고 여기 A파 빠지고 그냥 B파 정도 반등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좀 C파로 내려갈 수 있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한 20만원 정도 되고 여기도 똑같이 전망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나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항상 고평가였던 종목이어서 그냥 오히려 지금 싸 보인다. 상대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싸 보인다 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제대로 된 비파 반등을 좀 못했기 때문에 뭐 5파 5.7고 A, B가 뭐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굳이 밸류에이션상 뭐 저는 절대가치 평가상으로 매력이 없어서 뭐 좀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근데 여기 또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여 있고 역으로 기준선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요 정도 갔다가 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지 않나. 뭐 일단 그렇게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 했을 때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없고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GS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평가로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 같은 경우 뭐 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정말 산다면 기준선 종가로 넘어가서 일부 사고 다시 기준선 하회하면 팔자라는 마음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충분히 저평가는 된 거는 사실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금 그냥 적정한 거의 수준이다.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래도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5파 고점 치고 A파 빠지고 B 올라갔다가 뭐 저는 C로 결국엔 뭐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 종목 사실 급락을 하고 있죠. 밈 주식 같은 경우 지금 다 위험 자산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추세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면 뭐 끝없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괴선들도 상당히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정말 이제 파티가 끝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밈 주식이 이제 게임스톱뿐만 아니라 AMC가 없나요? AMC도 안 해놨구나. 근데 AMC도 그렇고 지금 밈 주식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증시를 이끌었던 이제 테슬라도 무너지고 있고 게임스톱도 무너지고 있고 이제 천하의 이제 애플이 사실 대장이었었는데 끝까지 대장이었었는데 여기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음봉 뜨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증시는 이제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던 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장에서 굳이 역풍을 맞으며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결국 물살을 걸으며 우리가 헤엄을 쳐서 정말 역행을 할 필요가 있나? 연어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제 힘든 시간에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저는 지금은 그냥 현금을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실질금리가 약 1에서 2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되고 나서 그냥 싸게 떨어진 주식을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FOMC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리고 또 오늘 10시 반에 또 미국 쪽 생산자 물가 또 발표가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생산자 물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는 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산자 물가랑 또 소비자 물가의 이 갭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들이 이제 마진 부담, 이제 영업이익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생산자가 물가는 올랐는데 소비자의 전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이 약간 좀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결국 다 임금 인상도 되고
고객에게 전가가 되면 또 물가가 또 더 올라가는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